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1분기 GDP와 또 주요 기업의 실적 등 코로나19의 경제 충격파를 보여줄 핵심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환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지난주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좀 짚어주시면은요. 네. 지난주 그 초에는 우리가 보면 이제 국제 원유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선물 시장에서는 만기에 따라서 근원물과 원원물 이렇게 구별되는데요. 지난주 그 초에는 5월물에서 사실 6월물로 기준물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원유 재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보통 5월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살라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기준물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그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사실상은 정유업체들이 달러 경색 현상이 불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101대로 이렇게 강세가 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1230원대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중에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 김정은과 관련된 뭐 사망설, 위중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요인들이 이렇게 외환 시장의 참여들을 불안하게 한 데 이어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외국인 배당 송급이 이렇게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율 배당 송급만 감안하면 1230원대 그 가는 게 아니냐. 왜냐 10억 달러당 10원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 2주 전에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였으니까 네. 10원 정도 한다면 1230원대 됐죠. 그렇죠. 그래서 1230원대 주체 올라간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 미국의 증시 상황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흐름 그리고 원달러 흐름이 좌우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주 이렇게 후반에는 지금 말씀대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는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100엔 초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것이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 밑으로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사망설이 좀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김정은 행체가 진짜 이렇게 어떤 형국인지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북한의 그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설이 이렇게 보이면 글로벌 그 지정학적 위험에 해당되는 GPK 네. 이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는 지난주에 이렇게 김정은과 관련된 설은 많습니다는 실제로 외국인의 동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글로벌 그 지정학적 지수라든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증시와 관련된 또 외환시장 관련된 강적 변동성 지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2008년, 2009년 지난주에도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했습니다는 이러한 국제 자금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는 이러한 그 세계 3대 평가기관들이 금융위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한 상태거든요. 네. 그 평가 기준을 보면 대체로 한 나라의 국제 신용 등급은 대체로 보면 네 가지 기준은 거시경제 위험, 우리가 보면 이제 성장률로 대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 위험, 그다음에 재무 위험, 그리고 경제 외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을 4개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새로운 평가 기준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비중을 크게 낮췄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김정은과 관련된 여러 설이 지정학적 위험이 낮추다 보니까 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겠네요. 그만큼 원달러 환율에는 김정은과 관련된 설이 요란했습니다는 그렇죠. 실제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된 얘기는 많이 거론되는 외환시장의 단골 메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외화 자산을 운영하는 이렇게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를 요즘 투자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이런 분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관련된 무산설이 된다 하더라도 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런 관점에서 외화 운영이라든가 달러 투자를 임하시면
이렇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만약에 진짜로 사망설이 나오게 될 경우는 어떻게 또 판도가 바뀌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장애인권께서 이렇게 좀 굉장히 네. 이렇게 좀 과격한 발언을 합니다는 네. 가장 또 그게 이제 시청자분이 궁금하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사망할 경우에는 한반도 내에 한 그 축의 최고 통수권자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한국의 한반도 지정학적이면 6자 틀 내에 내지는 4자 틀 내에 네. 6자 틀은 뭐냐면 남북한 분제, 그다음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사망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김정은 사망, 그다음에 김정일 사망 이렇게 하더라도 6자 내지는 4자 틀 내에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네. 국내의 그 외환시장에서는 사망했으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 과거 모습이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최악경우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저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상당히 과거의 관례를 볼 때는 적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다양한 주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진짜 일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이 되겠죠? 그렇죠. 이 방송이 녹화되는 오늘 기해서 일본은행의 회의가 있습니다. 아, 일본 그 중앙은행 회의인데요. 이건 네. 미국식 방식으로 사실 최종 대부자 역할을 포기하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일본이 급합니다. 네. 그리고 아베가 굉장히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미국 시간으로 28일부터 양일간 네. 그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한 이렇게 3시경에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때는 특별하게 정책 이렇게 중앙은행 회의 결과가 변경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달 사실 임시회의에서 아주 파격적 조치를 했거든요. 페드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파격적 조치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조치를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는 3월 달 임시회를 통해서 파격 조치에 대한 네. 어떤 그 평가가 이번에 주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관심이 되는 것은 이번 4월 정례회에서는 사실 페드의 올해 경제 전망치 수정치가 발표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반영해서 1월의 전망치에 비해서 얼만큼 이렇게 하락폭을 조정할 것인지 이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인 그러니까 30일이 되겠죠. ECB에서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제한 돈을 공급하는 조치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로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1,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속보치가 네. 29일 날 발표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경제 지표 발표할 때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코로나 사태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성장률이든 기업들 실적이 다 나쁘게 나올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알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환시장과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검토할 때는 안 좋게 나오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 발표치가 좋게 나올 것이냐, 나쁘게 나올 것이냐, 요게 외환시장과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1, 4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5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4%까지 예상되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는 다 예상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보다 좋게 나올 것인지 나쁘게 나올 것인지 요걸 가지고 그게 이렇게 핵심이겠네요.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날에 30일에는 이 유로랜드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크게 외환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이렇게 보이고요. 5월 1일 날 특별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5월 1일 날 미국의 PMI 지수, 제조업 네. PMI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은 사실 외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이 연휴로 해서 이렇게 쉰다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 지표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이렇게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이런 일정이 5월 1일을 기해서 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합니다. 아. 물론 순저라든가 신한특구라든가 그 다음에 청라라든가 이러고
이런 지역에서만 네. 4개 지역에 한정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첫 사례가 해당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선 이후에 그 달러 가치라든가 네.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러 투자자들이 많고 달러 비중으로 이렇게 결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위안 담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될 경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증시나 그 외환 시장에서는 네. 지난주를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변환점이 있습니다. 소위 투자는 앞으로가 대변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의 월가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의 그 국내 증시에서 더 이상 코로나라는 용어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서간다는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제기구에서 누가 우위권을 정할 것이냐는 것이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를 사태를 기류해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네. 중개 자본력으로 이끌어가는 이 체제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방역 제국 기구에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점을 해서 세계 국제기구에 WHO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주도권을 누가 확보할 것이냐 하는 네. 측면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경제 패권 다툼 관련해서 국제 힘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하나의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1일 날 디지털 위안을 도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이렇게 경제 위상에 걸맞는 국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오프라인 상에서는 위안화의 그 국제 과제를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중국 중심의 파악 순위화 구상이 기대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그 정책 입장이 굉장히 경기 침체와 함께 굉장히 위상을 약화시켰던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언택 근무, 소위 비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재택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온라인화, 모바일화,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초통화 역할을 이렇게 선도하는 것이 사실상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라든가 중심통화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한편으로서는 그동안 미입했던 중국 내부적으로 위안화 국제 과제에 대한 시진핑의 책임들을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위에 발빠르게 전개될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기초통화 선점이라는 이런 쪽에 이렇게 야망이 깔려 있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다음 달부터 4개 시범지구에 된답니다는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통화 정착되려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오거든요. 최소 한 5년 이상 소요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2022년 불과 지금부터 2년 후죠. 그렇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까지 전면적으로 실행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 야망이 깔려있는 당초 일정을 빨리 이렇게 정착시킬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왜 속도를 내고 있는지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행되는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캐닝이라든지 QR, 뭐 우리 기존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NFC 지불 이런 방법들이 이제 다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 이런 사용 방식은 비슷하지만은 인민은행에서 발행한다는 점에서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달러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그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보통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라든가 미국에서 민간업체인 이렇게 페이스북이 구상했던 리브라와 분명히 다른 점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 통화가 회계 단위라든가 가치 저장이라든가 거래적 동기라든가 이런 화폐의 본래 갖고 있는 3대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통화에 대한 믿음성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 전체로 국민들이 공신하는 법정화, 리겔 텐더 여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리브라는 민간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러한 그 문제에서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네 것과 지적하신 대로 디지털 위안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단은
지금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위안화의 발행 기간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 인민행이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범용시키는 이 기관에서는 크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중국이 세계 제1위의 수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중화경제권, 화행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거래, 무역거래 사이드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상당히 빨리 높아질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범세계화 통화될 수 있는 요건이 잘 충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통화가 기축통화가 달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의 기축통화인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기축통화의 역할을 한다면 결국 기축통화들이 이렇게 배분되는 상태에서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달러 휴지 조각 얘기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리고 거구나. 또 한 가지는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무제한 달러 공급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기기 위해서. 네. 그러면 무제한 달러 공급을 했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어요? 원래는 떨어졌어야 되죠. 떨어졌어야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렇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달러 휴지 조각 얘기가 이렇게 레일딜리오 같은 이런 세계적인 최대 헤지 펀드의 운영 업체의 책임자도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기존의 달러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계기해서 온라인화, 모바일화, 디지털화가 된다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이렇게 기축통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미국도 빨리 디지털 달러로 빨리 가져가지 않겠느냐. 네. 그동안은 민간 권력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초월하는 상태에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감안해서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와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디지털 통화 시대에 이렇게 페드 입장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디지털 그 달러를 이렇게 발행해서 시중에 나돌고 있는 달러 가치 폭락 문제, 휴지 조각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방지하는 데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골드, 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달러만큼이나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게 또 이제 금인데 온스당 3,000불이 갈 거다. 반대로 또 이와 반대로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금값이 올해 연초만 해도 1,450달러 내지는 70달러에 출발해서 지금 1,740달러, 50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을 그 자산은 금뿐이 없다 하는 이런 쪽에서 한국도 이게 금에 대해서 굉장히 실물 골드바를 투자하든 아니면 금과 관련된 ETF든 디렉 상품이든 여러 가지 금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그 향후의 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두 시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린다면 결국은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 우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면 금과 같은 실물 자산 같은 경우는 물가의 해칭 수단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본다면 믿은 자산은 금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요인만 중시한다면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은행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1,740달러인데 앞으로 3,000달러가 온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금을 사둘 것을 권고하는 시각이고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네.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증시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그렇죠.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온라인화, 모바일화 이렇게 되는 상태, 모든 것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과거만큼 돈이 많이 풀린다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겠느냐. 아마존 효과, 이마트 효과, 월마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 할인, 가격 경쟁하고 설령 장앵커가 기업을 의시면서 다른 그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품 가격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이렇게 사인펜이라도 가격이 딱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이렇게 사인펜이라도 가격이 딱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심리상 보면은 대부분 다 밑에 가격으로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월마트 효과라 얘기하는데요. 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다 본다면 금 투자하면 투기적에서 금 투자하면 나중에 굉장히 낭패를 본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한편에서는 금값이 3,000달러 갈 것이고 한때는 월에 뽑으면 8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보면 이 변동성이 올해 들어서도 네. 1,450달러, 1,750달러, 다시 1,600달러 내려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돈이 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금에 대해서 금과 관련해서 변동성을 관련돼 있는 이런 그 금융상품, 직접적으로 골드바를 사는 것보다는 네.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된 상품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 방송을 이렇게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생애 그 설계 센터장을 맡고 금융상품의 전문가이신 장경영 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그 한국경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때는 금과 관련된 간접적인 상품을 이렇게 해서 그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한편에서는 경화자산 금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재테크 관점에서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사시면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값이 3,000달러 올라갈 때 재테크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의 원유와 마찬가지로 금과 마찬가지로 한쪽 방향만 생각해서 몰빵 투자하다가 지난번에 원유와 관련된 상품이 아주 몰빵 투자했던 사람이 손실이 나는 것 마찬가지로 네. 몰빵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융 관련된 금융 상품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세공비라든지 이제 빠지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재테크에 관련한 이제 지식과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